돈 필요하시죠? 그럴 땐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검색창에 대출을 입력하세요. 이용자가 많아 보이는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끌리는 배너를 누르세요. 전화가 연결되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대출 문의하셨죠? 축하합니다. 불법 사채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불법 사채업이 돌아가는 원리는 단순하다. 돈이 급한 사람에게 엄청난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주고 무슨 수를 써서든 그 돈을 받아내는 것. 사채업자의 업무는 크게 둘로 나뉜다. 돈 빌려주기, 돈 받아내기. 사람들이 사채업자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돈을 받아내는 수금팀이고 나는 돈을 빌려주는 상담팀이었다. 주로 모텔에서 혼자 일하며 전화로 고객들을 상대하고 대출을 성사시켜 윗선에 보고하는 일. 그 과정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다. 맨 처음 할 일은 타겟 정하기. 우리 광고는 의외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곳곳에 걸려있다. 광고로 수집한 예비 고객들의 정보는 이 바닥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보방에 올라왔다. 우리는 거기서 타겟을 골랐다. 두 번째 할 일은 담보 잡기. 얼굴 한번 보지 않고 돈을 빌려주려면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다. 이 바닥에서 가장 확실한 담보는 비상 연락망. 바로 채무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 친구들의 연락처다. 돈을 안 갚을 때 좋은 협박 수단이 된다.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이, 박구, 박모, 선이, 이이 싹 다 터쳐버릴 거니까 거기 알줄 아니지 너. 뒤졌어 이 가족한테 알린다 한마디면 당장 돈 없는 사람도 어떻게든 돈을 구해오게 만들었다. 비상 연락망이 잘못되면 빌려간 돈의 절반을 나 같은 상담 직원이 물어내야 했기 때문에 철저한 확인이 필수였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특히 효과적인 건 택배기사인 척 채무자 가족에게 연락해보는 거다. 채무자 집 주소가 101동 503호라면 일부러 틀린 주소를 보낸다. 원래 알려준 주소가 정말 맞다면 그쪽에서 바로 잡아준다. 이렇게 되면 집 주소랑 부모님 연락처까지 한 번에 확인 완료. 비상 연락망 확인이 끝나면 드디어 대출이 나간다. 단 무조건 소액만 빌려준다. 큰 돈을 빌려주면 안 갚았을 때 리스크가 크니 이로도 그만인 정도만 빌려주는 거다. 당연히 고객은 필요한 돈을 한 번에 빌리려고 하지만 아직 우리 사이에 신용이 없어서 큰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핑계를 댔다. 첫 대출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두 번째에도 약속한 돈 대신 소액 대출을 받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주로 채무자가 다른 데서 대출 조회를 많이 해서 신용이 떨어졌다는 거짓말을 했다. 우리가 세게 나가면 대부분 꼬리를 내렸다. 사람들은 10만 원을 한 번 더 빌리면 다음엔 100만 원을 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15만 원, 20만 원 금액을 조금씩 높이며 계속 소액 대출을 유도했다. 10만 원을 일주일 안에 20만 원으로 갚는 게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연이율로 따지면 5214%. 건수가 늘어날수록 우리에겐 큰 돈이 된다. 마지막 단계는 돈 불리기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연체료를 물려 돈을 불리는 거다. 대출 상환 기간은 보통 일주일. 갚기로 약속한 날짜와 시간을 어기면 연체료를 내게 만든다. 2분만 늦어도 자비란 없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연체도 내고. 넌 연치로 오후 됐으니까 넌 따따블이야. 따따블이 얼만데요? 30만 원이야. 오전까지만 10만 원이었고 지났으니까 따따블이야. 금액은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우리 마음이었다. 물론 미리 사정을 얘기하면 상환일을 일주일 늦춰주기도 했다. 대신 이자를 2배로 받았다. 이러면 10만 원, 20만 원으로 시작한 사람도 한두 달 사이 수백만 원의 빚에 허덕이게 된다. 바로 이때 우리가 나서서 다른 사채업자를 소개해준다. 새로운 업자에게 대출받은 돈은 고스란히 기존 빚을 갚는 데 쓰인다. 이렇게 업자들끼리 고객을 돌려 서로 건수를 올려주며 상부상조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깔아둔 덫에 완벽히 걸려든 거다. 몇 달 전만 해도 나는 덫을 놓는 사람이 아니라 덫에 걸린 사람이었다. 나도 불법 사채 피해자였다. 보험 설계사로도 일을 했었는데 보험업 자체가 이제 환수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직장이다 보니까 일을 해도 돈이 안 나올 경우도 있고, 이전에 사업을 한번 해본다고 기대출도 이제 1금융권에 있었었고 대출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카드값 때문에 뭐 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했던 부분으로서 처음에는 이제 10만 원을 받아서 갚은 금액만 한 1000만 원 정도가 아마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상하차 알바도 했었었고 취업 설명이나 그런 데 들어가는 것도 했었었고 되게 여러 가지를 했었었죠. 배달도 했었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감당 못할 빚에 허덕이던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 그때는 그냥 좀 정신이 없기도 했었고, 솔직히 제 정신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불법 사채업자가 됐다. 제가 이제 200만 원이 필요했던 부분이니까 200만 원 대출, 200만 원 소액 대출, 아니면 소액 대출 이런 쪽으로 알아봤었죠. 포털에서 소액 대출이라고 치면 검색 결과 상위에 나오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대부 중개 사이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부 업체들의 광고를 모아놓은 사이트. 이 사이트 자체는 합법 정식 업체만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피해자들이 그 사이트에서 이제 불법 사채로 연결이 됐다. 들어가보면 다 정식 등록 업체로 다 그렇게 다 써 있어요. 이율도 보면은 1에서 1.6%, 연 20%. 자기네들이 이렇게 써놓고 대출 받으면 연 20%가 아닌 거죠. 사채 써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알아본 건 아니고 대출이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TV 광고에 많이 나오는 그쵸. 그런 큰 대부업체는 아닌 걸 알고 있었지만 진짜 영화에 나오는 그런 개인 사채업자나 뭐 그런 개념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광고할 때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거를 사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검거된 한 조직 같은 경우 그걸 수사했던 경찰에 따르면 한 장당 300에서 500만 원 정도에 사왔다. 처음엔 하루 10만 원도 힘들었는데 요령이 생기니까 일주일에 180까지도 벌었다. 하지만 실적이 높아질수록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한 분은 이제 가정에 있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처음 차용했을 때는 개인 돈을 쓰고 있는 게 2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울면서 전화 온 게 받았을 때는 몰랐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34개로 늘어나 있더라. 저한테 살려달라고 매달릴 때. 착잡하죠, 솔직히. 아직도 생각나는 고객이 있다. 우리 업체에서 받은 대출만 20건이 넘는 VIP이자 블랙리스트였다.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았는데 빚독촉이 들어오니까 돌려막기를 하려고 추가 대출을 해달라고 매달렸다. 대신 빚을 갚아주던 자식마저 등을 돌린 상황. 돈 나올 구석이 없으니 대출을 내줄 수 없었다.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뚝 끊겼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제가 전에 중환자실에 있었고 그거를 이제 남편분이 받았는데 저도 일단은 제 채무자이기 때문에 상부로 보고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라 그걸 이제 상부로 올렸을 때 상부 쪽에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뭐 병원에 있으면은 뭐 처형증 확인이라든가 얘가 누구한테 얼마나 빌렸는지 그런 건 전혀 모르겠네. 오케이 알았어. 딱 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배우자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었죠. 마누라가 사체를 몇 개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19군데 정도에서 계속 전화가 온다.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람 목숨이 달린 상황이 그들에겐 돈을 뜯어낼 좋은 기회일 뿐이었다. 사실 특별한 일도 아니었다. 수십 건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빌려주지도 않은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단순하게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A라는 사람이 수긍을 하면 이런 일을 당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상담사고 수금팀은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업체면 대뜸 욕부터 하는 거예요. 겁부터 주고 사안에는 왜 안 하냐 해라. 얘가 걔인가? 긴가민가 하면서 결국엔 돈이 입금할 수밖에 없어요. 심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우울하기도 했었고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접고 싶은데 그만하고 싶은데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죠. 결국 나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더 위에 사람이 저한테 전화 와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본다고. 너 여기서 나가게 되면 다시는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더 이상 2만 원 돈을 벌 수도 없다. 진짜 그만둘 거냐? 그만두겠다고 했죠. 그렇게 4개월간의 사채업자 생활이 끝났다. 들어가. 야, 움직이자. 경찰이 추산한 거는 한 900억대 정도가 거래가 됐었고 그 중에 한 300억 정도가 수익으로 남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총책 같은 경우는 1심에서는 수증금이 한 6억 6천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불법 사채업자일지라도 그 법정이자 연 20%의 이자는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는 게 아니고요.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불법 사채랑 정상적인 사인 간의 계약, 돈 거래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개인 간의 돈 거래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불법 사채를 했다면서 이자를 안 갚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보니 법 개정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일본,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민사소송의 어떤 한 판례로서 고금리고 또 질이 안 좋은 불법 사채 같은 경우는 계약 자체가 무효다라고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어떤 악질적인 불법 사채 계약을 원천 무효화하는 판례를 만들겠다라는 거를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결과나 이렇게 나오려면 시간은 많이 걸릴 거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채 조직 같은 경우는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알린다라는 거를 갖고 이제 피해자를 계속 괴롭히는데요. 그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매우 어렵겠지만 가족과 가까운 지인한테 본인이 지금 처한 상황을 좀 알리는 것만으로도 추심 두려움이나 이런 데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다고는 하거든요. 신고를 하더라도 그 불법 사채업자를 검거해서 그 피해 회복을 하기가 단기간에는 매우 어렵긴 한데 만에 하나 나중에라도 검거돼서 피해 회복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이런 본인의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예상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채는 한 개를 쓰든 두 개를 쓰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을 들이는 순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기 때문에 아예 쳐다도 보면 안 된다. 제 스스로의 삶을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신과도
약은 지금도 먹고 있어요. 그놈의 200만 원이 뭐라고 참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 모르겠는데. 저희는 안 잡힌다고요. 저희는 사실 좀 일을 좀 같이 봅니다. 뭐 캐피탈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뭐 흔히 생각하는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사채업자도 아니고 저희는 이제 불법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대부분 쓰고요. 경찰이 신고해도 안 잡힌다고요.